자, 다들 적었어요. 간다잉. 저번 시간부터 이제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거 대학 다닐 때 전공 과목 말고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대학 때 가면. 그래서 이제 뭘 들어야 되냐면 전공하고 교양 말고 채워야 되는 교과목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게 뭐냐면 탁과 과목들이에요. 다른 과 과목들을 채워서 넣는 게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로 그래서 화학과 애들은 뭐 많이 듣냐면 일반 생물 이런 거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명이 젬병이가지고 생물에 내가 젬병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들었었냐면 1번 선택으로 전자기학. 당연히 어디에 개설된 과목이었겠어요? 물리학과. 그래서 이 전자기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이, 그러니까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잖아요. 그 30년 전 이 수업을 들었을 때의 모습이 생생해요. 왜냐? 이 수업을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전설이신 분이었어. 뭘로? 슈레딩거 제자로. 그래서 슈레딩거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교수가 됐고, 그 분의 수업을 내가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당연히 어떤 상태셨겠어? 할아버지. 바로 그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인 정년퇴직 수업이었, 직전 수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수업이 그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거의 완전 할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수업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진짜 막 이렇게 목소리가 쩌렁쩌렁해. 그리고 근데 이제 다리는 후달후달 하신 거지. 그럼 이제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수업도 수업인데, 교수님 자빠지면 어떡해. 계속 교수님 보고 막 할아버지가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정이,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진짜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셨냐면, 수업이 다 끝났어.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끝났어. 성적 처리도 끝났어. 그런데도 교수님이 이 얘기는 그 상대성 이론하고 고전 전자기학이 융합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자기가 가서 다음 주에 그 성적과 무관하게 수업을 할 테니 와서 학생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라. 자기 정년퇴직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시는 거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연히 그걸 안 들으러 갔죠. 왜냐면 이거 전자기학 초반에 듣는데 초반에 들을 때는 이해가 되다가 갑자기 이게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쿨롱 인력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 전화가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쿨롱식이 아니에요. 다른 식 거예요. 그래서 왜 쿨롱 인력은 정정기적 인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정기적 인력. 근데 정정기적 인력이 있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전화 입자 사이 인력이 아니라 동정기적 인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전기적.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움직일 때, 그럴 때 물리학적인 분석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때부터 포기했죠. 나는 그냥 포기를 해서 진짜 억지로 B 마이너스 받고 끝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중간고사까지는 잘 봤는데 기말고사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수학이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업 못 들었는데, 하여튼 이 수업의 그 교수님 기억이 막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대학 가셔서 이 물리학과의 전자학위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삼삼할 거야.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저기 우리 민결이도 물리 좋아해요? 아니요. 그래요? 자, 하여튼 그 슈레딩거라는 사람의 도입한 그 파동 방정식. 그 파동 방정식의 그 함수를 웨이브 펑션, 우리말 번역으로 파동 함수라고 하죠. 이 파동 함수의 일반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거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파동 함수는 영어로 된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It describes the system fully,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fully라는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completely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동함수는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완전히 설명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파동함수 안에는 그 시스템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들에 뭐가 있을 거냐? 바로 그 해당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혹은 해당 입자의 위치 혹은 해당 입자의 운동량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정보들이 파동함수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파동함수다. 기존 그 시스템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파동함수다. 그리고 이 파동함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Well-defined function. 자, 이 Well-defined function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얘는 수학 용어입니다. 이게 well, define 이런 말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뭐 말을 풀어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well defined function은 수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번역합니까? 잘 정의된 함수 라고 수학에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well defined function은 어떤 함수의 특징을 설명하는 수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well defined function은 바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요걸 well define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분 가능하려면 함수 자체가 연속이란 얘기예요,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함수 자체가 연속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미분을 무한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함수 자체가 갑자기 뭐 하다가 막 뾰족해지고 막 발산하고 이런 거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고 그냥 함수 자체가 어떻게 유들유들 하다는 얘기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는 함수가 well defined function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하느냐? 바로 수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안정하잖아요. 이렇게 안정하면 파동 방정식이 아예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건 결과는 얻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계산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함수 자체가 이러하다라고 속성을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다항함수. 다항함수 같은 경우 무한번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이런 것도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함수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파동함수는 또 어떤 요소가 하나가 중요하냐면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거. 저런 속성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속성이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R이라고 하는 거 있죠? R이 뭐였어요? R이 뭐예요? R. 버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요거를 앞으로 R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절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에서는 근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절대성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왜 원자핵이 플러스예요? 왜 전자가 마이너스예요? 그냥 처음 발견한 입자인 전자를 마이너스 부호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전자를 플러스 부호로 정하면 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전 전자, 뭐 고전이 아니고 뭐 현대적인 전자계약도 그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를 완벽하게 다 바꾸면 100% 성립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얘가 플러스 입자다, 마이너스 입자다의 특별함이 없어요. 그런데 화학자들은 마이너스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학자들은 이 마이너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바로 누구? 전자. 왜? 전자를 공유해요. 무슨 결합? 공유결합. 전자를 누군가 잃거나 얻었어요. 무슨 물질? 이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한꺼번에 이동했어요. 무슨 결합? 배위결합.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학적인 모든 상호작용을 누구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전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자들은 전자에 특별한 패티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전체 시스템에서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전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도 핵에서부터 어떤 전자까지의 거리로 보통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전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핵에서부터 내가 관심 있는 전자까지 거리가 아주 멀어지면 그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항상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 녀석들만 파동함수로 도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파동함수는 그게 원자 파동함수건 뭐 아니면 분자 파동함수건 뭐가 됐건 핵이 있고 전자가 핵에서부터 쭉 멀어지면 무조건 그 함수값이 슉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함수로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에 대한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서는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여하튼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파동함수와 관련해서 또 가장 유명한 해석이 보온즈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온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뭐 본명은 막스 보온인가 하는데 이겨서 보온은 성이고 이름이 막스인가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스위스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지 스위스 사람인지 여하튼 독일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업적을 이름으로 붙여서 본즈 인터프리테이션, 우리말 번역은 본의 해석. 본의 해석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의 해석 이 뭐냐? 우선 이 첫 번째 내용은 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풀어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아직 본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풀게 되면 나오는 결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본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파동 함수는 전부 다 복소수 함수입니다. 복소수 함수. 자, 복소수는 무엇을 포함하는 숫자를 복소수라고 하죠? 바로 이미지너리 넘버 i 이 녀석을 포함하는 숫자를 복소수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수식이 어떻게 돼요? 해밀토니안 파동함수, 역학적 에너지 파동함수. 이게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잖아요. 이걸 풀어서 나온 파동함수가 연산을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복소수 함수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꼴인지는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함수 자체가 복소수 함수라서 이 파동함수는 무엇이 없다?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 거 물리적 의미가 뭡니까? 물리적 의미가 뭐예요? 시우 자려고 그래요. 시우 물리적 의미가 뭡니까? 물리적 의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의미. 송영 물리적 의미가 뭡니까? 아, 양이요? 양? 양? 예술이 되게 좋아했어. 예술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 정연스 물리적 의미가 뭡니까?
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물리적 의미란 대소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작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물리적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누구의 키가 크다 작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의 질량이 무겁다 가볍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뭘 하게 돼 있다? 대소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적인 측정뿐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상적인 모든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상태도 대소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뭐야 저기 가은? 엄마가 좋아 그분이 좋아? 에?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아, 못 들었다고요? 아, 못 들었으면 다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있잖아요. 그죠? 강은아. 그게 뭔가 마음속에 있죠. 그쵸? 뭐 딱히 이제 막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 때 뭔가 마음속에 있잖아,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 뭐가 있어요? 대소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경험은 기본적으로 대소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의미인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복소수는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없어요? 아니, 복소수는 대소가 있어요? 대소가 없어요? 대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파동함수에서 어떤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파동함수의 의미는 뭐냐? 바로 그 파동함수의 활용은 뭐냐? 바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거였죠. 자, 요 수식 뭐였어요? 자, 요 앞에 이 표현이 뭐였어요? 바로 오퍼레이터였죠? 그래서 파동함수 자체의 수치는 의미가 없지만 얘를 연산자랑 연산을 하면 어떤 숫자가 딱 나오는데 그 숫자가 이 연산자의 해당 물리량이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 파동함수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연산자 연산을 해줘서 나오는 이 결과가 물리적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슈레딩거가 체계를 잡아놓은 걸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슈레딩거 시대까지의 양자역학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 연구 논문을 본 그 18살의 보온이 이 내용을 18살 때 처음 본 거야. 그 쥐리 공대에 다녔거든. 쥐리 공대 다니던 보온이 18살 때 자기가 석사 과정이었어. 석사 과정. 18살 때 석사하니까 굉장히 똑똑하네. 그 쥐리 공대면 전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의 MIT급의 대학이니까 거기서 18살 석사, 이미 거기서 똘똘하는데 얘가 석사학위 때 졸업을 하려고 이제 딱 이 슈레딩거의 논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그러면 파동함수는 과연 그 자체로 쓰잘데기가 없느냐? 바로 두 번째, 이 파동함수를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영역에서 해당 입자, 뭐 보통은 전자겠죠. 를 발견할 확률, 요것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제안하게 된 거예요. 제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뭐가 등장하게 되었냐면 확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양자역학에. 그러면 이렇게 파동함수와 확률을 연결짓는 것, 이 시기에 당연한 얘기였을까요? 이 시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을까요? 이 시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 본의 해석을 반대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확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파동함수와 확률은 관계가 없어. 라고 슈레딩거는 끝까지 본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슈레딩거처럼 이 본도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아요. 결국 본의 해석이 옳았다기보다는 유용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럼 난데없는 확률, 이 난데없는 확률, 이 뭐냐? 혹시 여러분 요 얘기 알아요? 슈레딩거의 야옹이. 요 얘기 알아요? 슈레딩거의 야옹이. 그래서 이제 짜잔. 이런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상자. 여기 이제 꼬리를 치켜 세우고 있는 야옹이. 혹시 집에 야옹이 키우는 사람? 오, 그죠. 가은이 집에 야옹이 이름은 뭐예요? 추래요? 추래하다고요? 먹는 거? 추래요? 아, 출출이요? 오, 어쩌다가 출출이요? 이름, 유래는 있어요? 출출이? 아, 이게 뭐냐면, 이게 뭘 잘 먹는구나, 고양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내 집도, 우리 집도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네, 고양이 키워가지고, 갑자기 이제 키우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론과 김선아 인생에 애완동물은 없었거든요? 뭔 애완동물이냐, 사람끼리 살지. 근데 이제 집에 딸들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그 길고양이들을 너무 애타게 이게 막 케어를 하는 거예요. 비 오면 비 올까봐 막 종이로 집도 지어주고 막, 그 다음에 배고플까봐 참치캔도 까서 주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성이 너무 갸륵해가지고 드디어 김선아가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양이를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즘 고양이랑 같이 집에서 산 지도 한 몇 년 됐는데, 고양이라고 하는 게 참 특별한 함이 있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런데, 그래서 그 야옹이를 이제 보이지 않는 상자에 놓고 여기에 독극물 먹으면 뒤져. 그래서 이제 원래 실험에서는 무슨 방사성 원소인가 뭐 그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죽는 거, 하여튼 죽는 거. 그런데 이 독극물이 여기서 튀어나올 확률, 그리고 이 독극물은 무조건 죽어 먹으면. 무조건 죽는 독극물이 튀어나올 확률 50%. 그러면 이놈의 고양이는 얼마간 후에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몰라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죽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살아있는 고양이 2분의 1, 죽은 고양이 2분의 1의 산술 평균으로 그 결과를 표현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중첩되어 있다 라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 50%, 죽어있을 확률 50%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양이와 독극물을 먹고 죽은 고양이가 이렇게 반쯤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고양이를 표현한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첩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중첩되어 있다, 바로 중첩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 뭐 중첩이야, 중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 상황을 확률로 표현하는 걸까요? 이 상황을 확률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상황을 확률로 표현하는 거며, 확률로 표현한 결과가 중첩되어 있다,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눈 안에 내 눈에 지금 어떤 고양이가 명백하게 보인다면 얘가 명백하게 내 눈에 보이면 이놈의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놈의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로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일기예보 본 사람, 일기예보 요즘 일기예보 본 사람, 요즘 일기예보 보면 예를 들면 내일 창원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40%입니다. 이렇게 예보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예보하는 거 아세요? 자, 이게 내가 어릴 때는 어떻게 예보를 했었냐면 내일 어느 지역에 비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요. 아니면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게 요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 눈이 올 확률이 얼마, 확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확률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죠. 아니, 어제 비 온다고 했는데 막 오늘 사실 비 안 오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확률로 표현하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일의 날씨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날씨는 내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지금 날씨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를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일의 날씨는 보여요?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자,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전자의 존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확률로 이 전자의 존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마저도 보네 시대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이 생각이 받아들여지기까지 100년이 걸린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는 이 생각을 처음 도입을 했고 물리학에 그래서 어떤 함수를 하나를 만드냐면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1. 자, 이름 기억하세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확률 밀도 함수. 알겠죠?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보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파이가 뭐죠? 원래 파동 함수고요. 거기에다가 단순히 뭐를 곱해줍니다. 뭐를 곱하냐면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요. 함수 자체가 복소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복소수 함수 값에 대한 켤레 복소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곱해준 걸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그 복소수 함수 값의 크기의 제곱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여러분 혹시 1 플러스 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i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 플러스 i의 크기는 루트 2잖아요. 그죠? 이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2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소수에다가 그 복소수의 켤레를 곱하면 이 크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크기 제곱한 거랑 같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복소수의 켤레를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고 그걸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꼬레 함수를 뭐라고 도입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 이제 지운다. 이쪽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요 보는 바로 전자 발견 확률 표현을 할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자, 파동함수를 파이라고 할 때 그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었다고요. 알겠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입자의 위치는 몇 차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입자의 위치는 몇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 파동함수는 변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되겠어요? 3차원이니까 변수가 바로 x, y, 그리고 g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변수 세 개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 언급하고 있는 이 전자는 우리 3차원 중에 있기 때문에 변수 세 개로 파동함수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한 여기에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첫 번째 x에 대해서 x1으로서부터 x2까지 정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적분을 해버리면 x변수는 사라지겠죠. 그럼 그 다음 y변수에 대해서 또 y1에서 y2까지 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z변수가 남겠죠? 이때 요 z변수에 대해서 또 z1에서 z2까지 정적분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값이 확률. 자,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죠. 그 probability의 p를 따서 확률을 앞으로 내가 대문자 p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3차원의 어떤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죠. 이거 말은 안 써도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파동함수가 있고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한 상태에서 각각의 정의역으로 완전 정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그 정의역으로 정의되는 공간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럴 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티그럴 표시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인티그럴 표시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3차원 중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자의 뜻은 거듭이란 뜻이에요. 자꾸란 뜻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각 변수에 대해서 자꾸 해준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중적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분 기호도 여러 개 쓰고 그 다음에 인티그럴 기호도 여러 개 쓰고 이렇게 쓰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편하게 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티그럴 파이 크기 제곱 d 타우 이런 꼴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의 중적분을 해야 되는데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세 번의 중적분을 확 줄여서 이런 꼴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중적분 표현을 요런 꼴로 바꾸어 주는데 이때 요 d 타우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름을 다른 말로 최적소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인피니티시멀 볼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최적소 이쯤이 되겠죠. 바로 x축, y축, z축으로 각각 적분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에서 뭔가를 발견할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본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개념을 만들 수 있냐면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자. 바로 세 번째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노멀리제이션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파동 함수는 다음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이냐? 바로 요게 1이 되어야 합니다. 저런 성격을 갖습니다. 자, 이 수식은 뭘 구하는 수식이다? 확률을 구하는 수식인데 확률이 1이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확률이 1이다. 다른 말로 100%라는 뜻이죠.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적분을 하는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다. 이것의 의미가 뭐다?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주.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입자는 전 우주 어딘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수리적으로 표현한 게 요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내가 원자핵에 붙어 있는 전자건, 분자에 소속된 분자건, 아니 분자에 소속된 전자건 이놈의 전자를 내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전우주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 무조건 맞음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모든 파동함수는 항상 이 정규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아까 봐봐요. 파동함수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 이런 성격이 있었죠. 파동함수는 0으로 수렴한다. 뭐 할 때? 거리가 무한정 멀어질 때. 유익했던 거 기억나요? 자, 봐봐요. 핵에서 전자가 무한정 멀어지게 되면 함수값의 크기도 점점점 작아져야 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점점점 작아지지 않고 무한정 멀어질 때 함수값이 유한한 값을 갖게 된다면 무한정 적분할 때 1이 되겠어요? 이 또한 무한히 발산하겠어요? 무한히 발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것을 수리적으로 성립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파동함수에 이런 성격을 부여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한정 적분했을 때 하나의 유한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무한정 멀어지면 함수값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무한정 적분했을 때 유한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본의 해석이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파동함수와 관련해서 이런 논리 구조를 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좋았어.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누가 보고 있지? 동영이와 재성이. 그래요. 좋아.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